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보내주신 한 독서 모임의 메모와 대화록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두 소설에 대한 기록이더라고요. 하나는 무라타 사야카의 신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죠. 맞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작품인데 보내주신 토론 기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걸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질문이죠? 바로 내가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고립시키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하, 정말 핵심을 짚으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당신의 독서 모임이 남긴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길잡이 삼아서 우리가 발딛고 선 현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주변의 이야기처럼 아주 현실적인 설정에서 시작하는 무라타 사야카의 신앙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가오카란 인물 있잖아요. 네네. 세상 모든 것의 원가를 따지는 정말 독특한 신념의 소유자예요. 놀이공원에서 파는 팝콘을 보면서 아니 저 원가가 얼만데 이 가격에 팔아. 이건 사기야. 라고 막 분개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메모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그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 아닌가요? 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 실용주의가 뭐랄까 좀 광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작가가 정말 교묘하게 파고들죠. 소설은 그 선을 아주 명확하게 그어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녀의 그 현실이라는 게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교정하려는 무기가 될 때, 바로 그때 광신이 되는 거죠. 아, 무기가 될 때? 네. 친구나 가족에게 끊임없이 원가를 계산해주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깨우치려고 하거든요. 본인은 이게 선이라고 믿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주변 인물들을 보면 그 대비가 정말 명확해지네요. 보내주신 기록에도 이 인물들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네. 먼저 다단계 정수기에 빠졌다가 이제는 아예 직접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는 친구 사이카와 네. 시작은 사입이라 해도 그걸로 전 세계가 구원받으면 그건 진실이 되는 거야. 라는 엄청난 말을 하죠. 정말 대단한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를 비우는 다른 친구 아사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는 또 얇은 그릇 한 장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더라고 굳게 믿고 수집을 하죠. 네, 주인공 나가오카의 눈에는 이 둘 다 그냥 터무니없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로 보일 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당신의 독서 모임 기록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소설이 나가오카의 원가 신앙이랑 사이카와의 사이비 종교 그리고 아사미의 명품 그릇 신앙을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 아, 그 지점을 지적하셨군요. 네, 솔직히 이거 좀 과한 비교 아닌가요? 잘못된 합리주의랑 명백한 망상 사이에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소설이 주목하는 건 믿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작동 방식이요.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나가오카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믿음만이 유일한 현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허상이라고 재단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녀를 고립시키는 거고요. 결국 그 올고듬을 견디다 못한 동생이 집을 나가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잖아요. 네, 봄이 주신 기록에도 이 대사가 딱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데요. 언니의 현실이라는 거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네? 그렇죠. 그 한마디가 나가오카의 세계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네. 자기가 그토록 휘두르던 현실이라는 칼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베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독서 모임에서 나온 영수요 1공급이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하하, 정말 멋진 표현이죠. 듣는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혼자 신나서 자기 신념을 일방적으로 막 설파하는 상황을 이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원치 않는 영업사원을 만난 기분이랄까요? 딱 그거죠. 그 누구든 자신의 신념에 너무 깊이 빠지면 영수요 1공급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나가오카는 결국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속는 쪽이 되어보기로 결심하죠. 네. 그녀가 사이카와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 변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네, 그 대목이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내 눈에는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로만 보여. 근데 다들 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돈을 내잖아. 그걸 사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을 공유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이게 단순히 패배 선언이 아니라 고립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아주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적 진실이라는 그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주관적 연결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시도인 거죠. 이 소설은 결국 어떤 믿음이 옳고 그르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연결시키는지 아니면 단절시키는지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냉정하고 단단한 현실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를 고립시키는 독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역설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만약에 세상 자체가 합리적인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독서 노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경쟁하는 믿음들의 세계에서 이제는 믿음과 현실의 구분이 아예 불가능한 세계로 말이죠. 네. 해변의 카프카는 그야말로 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소설이죠. 소설의 큰 뼈대는 고대 그리스 비극인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네, 그렇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누이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신탁을 받은 15살 소년 다무라 카프카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또 하나의 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묘한 사고로 읽고 쓰는 능력을 잃은 대신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게 된 노인 나카타의 여정이죠. 전혀 정권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평행하게 진행되다가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하죠. 바로 그 얽히는 과정에서 하루키 특유의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보내주신 노트를 보니까 독서 모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황당하다와 매력적이다는 의견이 막 오갔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정어리떼가 비처럼 쏟아지고. 네, 그리고 고양이의 영혼으로 피리를 만드는 조니 워커라는 악당이 나타나고 맞아요. 심지어 KFC 그 할아버지 마스코트 있잖아요. 커널 샌더스. 네, 커널 샌더스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주기까지 하니까요. 정말이죠. 정말 처음 읽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싶을 거예요. 그런데 더 기묘한 건 이 모든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카프카에게 내려진 그 오이디푸스의 저주가 어쨌든 실현된다는 점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아버지를 직접 죽이는 대신에 고양이를 구하려는 나카타의 손에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운명이 직접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인물이나 초현실적인 사건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실현되는 구조죠. 이게 바로 하루키가 말하는 메타포, 즉 은유의 세계입니다. 아, 은유의 세계. 네, 모든 사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들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정어리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상식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라는 그런 은유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서 모임에서 내린 결론이 정말 와닿았어요. 어떤 결론이었죠? 괜히 해석하려 하면 머리만 아프다. 읽는 그 순간 그대로를 즐기는 책이다. 심지어 AI한테 요약을 시켰더니 운명과 무의식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자아를 성장시키는 이야기라는 더 알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일화가 정말 재미졌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네요. 어쩌면 당신 모임에서 나온 그 반응이야말로 이 책을 읽는 가장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하루키는 독자들이 신앙의 주인공 나가오카처럼 이성으로 모든 걸 분석하려는 태도를 버리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체험을 요구해요. 체험. 네,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할수록 그림은 더 미궁에 빠지죠. 소설 속 인물인 오시마가 카프카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메타퍼라고.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며 그 의미는 각자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주인공은 현실이라는 단 하나의 정답에 집착하다가 고립되었고 해변의 카프카의 주인공은 정답이 없는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셈이네요. 그렇죠. 카프카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 터프함이라는 건 세상에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하더라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당신의 독서 기록, 무라타 사야카의 신항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한 편은 아주 현실적인 공간에서 믿음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파고들었고, 다른 한 편은 아예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린 세계를 통해 운명과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작품에 대한 당신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하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어떤 역설이죠? 신앙에서 객관적 현실을 그토록 부르짖던 주인공은 결국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죠. 네, 그랬죠. 반면에 해변의 카프카에서 명확한 규칙이 없는 세상을 받아들인 인물들은 기묘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각자의 여정을 완수합니다. 당신의 독서 모임이 찾아낸 핵심 통찰은 단순히 현실은 주관적이다라는 걸 넘어섭니다. 그 통찰이란 바로 어쩌면 비합리적인 환상을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욕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신앙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고요. 바로 그거죠. 결국 두 소설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은 과연 절대적인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공유하기로 합의한 수많은 믿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이토록 강하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건강한 신화와 개인을 파괴하는 위험한 망상 사이에서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신앙의 주인공이 집착했던 현실도 친구가 만들려던 사이비 종교도 누군가엔 해로웠으니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의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넓은 세계와 연결시키는지 아니면 더 좁은 세계에 고립시키는지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당신의 다음 독서 목록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